자, 오늘 일단 페이지 10쪽을 보시면 수필이라고 일단 갈래 먼저 공부를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수필이거든. 자, 여기 수필의 뜻부터 먼저 보시면,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 자, 수필은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고 생각한 것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다 했는데, 어디 밑줄 하시냐면 직접 경험한 것 그리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필 속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와 동일인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쉽게 그냥 일기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는 내가 그날 있었던 일, 경험한 일, 내가 느꼈던 것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쓴 글이고, 그 일기 속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이죠. 내가 되는 거니까 수필은 그냥 일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수필의 요소를 보시면 뭐 네 가지 제재, 구성, 주제, 문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하나씩 살펴보면, 자, 제재는 작가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인데, 우리 이제 흔히 요리에 빗대서 보면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오늘 떡볶이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떡볶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 떡이나 그 다음에 어묵, 뭐 파, 양파 이런 것들이 다 제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오늘 떡볶이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여러 가지 소재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떡볶이 자체가 주제가 되겠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글쓴이가 글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 이게 바로 주제죠. 주제라는 건 결국 내가 왜 글을 쓰게 됐는지 의도나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이랑도 같을 수 있지. 네요. 자, 그 다음에 구성 같은 경우는 주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배열하는 방식인데, 떡볶이를 만들 때도 사람마다 순서가 다르잖아. 우리 라면 끓일 때도 스프를 먼저 넣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면을 먼저 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마다 글을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배열하는지가 그 글의 구성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문체는 글쓴이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장의 특색인데, 우리 사람마다 말투가 다 다르듯이 글을 쓰는 작가마다도 그 문장이 고유한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체라고 부르고요. 이 네 가지를 수필의 요소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3번에 수필의 특성 있죠? 여기다 별표. 자, 중요한 건 여기고요. 자, 우리가 아까 오늘 배울 글이 수필이라고 했잖아. 첫 번째 문제로 이제 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수필이란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통 이런 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수필의 특성은 글쓴이의 성격, 가치관, 하나 더 개성이 드러나는 글이야.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일기 쓸 때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학원에 있었던 일을 지금 너희한테 다 일기를 쓰라고 해, 집에 가서. 그러면 여기는 5명이 다 똑같은 내용을 쓰진 않잖아.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를 거고, 그지? 그 어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본인만의 성격이나 가치관, 우리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개성이라고 부르죠.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 바로 수필이고요. 두 번째,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에요. 일기 누구나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비전문적인 글이고요. 세 번째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이야. 그래서 어떤 때는 무형식의 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무형식의 글.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이 다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어.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신변잡기적인 글이다. 이렇게 얘기해. 잡다하다는 거야. 내가 겪은 일이라면, 내가 생각한 일이라면 모두가 다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변잡기적인 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은 첫 번째랑 비슷한데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쓴이의 생각, 가치관을 아주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기 고백적인 성격의 글이에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글이죠. 우리 일기 쓸 때만큼은 그죠? 내가 느꼈던 점,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솔직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쓴다면 수필은요, 반드시 글쓴이의 깨달음이 나타나 있는 글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울 수필 역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이제 같이 보게 될 건데, 깨달음이 드러나는 글이 수필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밑에 4번하고 5번은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옆에 3번까지만 문제를 풀어보세요. 3번까지만.
볼까?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수필이란 개인의 느낌, 생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쓴 글, 형식이라 쓰시면 되고요. 자, 2번에 수필의 요소를 알맞지 않은 건 운율이고요. 운율은 시에만 등장하는 요소가 되겠죠. 운율, 심상, 주제, 시의 3요소죠. 자, 3번. 1번에 글쓴이의 성격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글이 수필이고요. 아까 형식상의 제약이 없다고 했었고요. 누구나 쓸 수 있다. 비전문적인 글이라고 했죠. X.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체험한 모든 것이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신변 잡기적인 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OXO가 되겠죠. 있나요? 자, 오늘 배울 본문은요. 페이지 26쪽이에요. 26쪽으로 넘어가서 자, 첫 번째 보시면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표현하기라고 돼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수필이죠. 그죠? 자, 그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오늘 있었던 혹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과연 가치 있는 경험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경험이 뭐가 있는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요. 자, 두 번째, 그 떠올린 경험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일을 겪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점을 깨닫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방법을 선택해서 자, 보통 글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내용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하기가 글쓰기 단계죠. 조금 더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참신하고 개성적인 발상이 잘 드러나도록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 이때 말하는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이 우리 지난주에 배운 반어라든지 오늘 배울 역설이라든지 풍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글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쓴 글이 잘 쓰여졌는지 함께 읽으면서 내용이나 표현적인 면에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더 추가할 표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 하나의 이제 완성된 글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오늘 배울 내용은 2번 역설이에요. 우리 역설 지난주에 잠깐 이제 맛보기로 보긴 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넌 바보다에서는 반어가 쓰였고요. 오늘 배울 나의 모국어는 침묵에서는 역설이 사용됐어요. 자, 과연 역설은 뭐냐면 자,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자, 우리 모순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배웠는데 한자로 창과 방패라는 뜻이었죠. 창 모자에 방패 순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한 사람이 팔았다 그랬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모순이란 말 자체가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모순된다. 즉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였어요. 문장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게 역설이야.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그 문장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속에 중요한 사실, 진리 혹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이런 표현을 우리 역설이라고 배웠어요. 자, 대략적으로 그냥 쉽게 하나만 표현해보면 가깝고도 먼 일본이라는 이 표현을 지난주에 선생님이 썼었는데 가깝다랑 멀다. 일단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돼. 성립할 수 없어요. 가깝다랑 멀다는 서로 대조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미 문장 자체는 성립하지 않아. 그지?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뜻일까? 그때 얘기했지만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가깝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략적으로 역설이고요. 자, 특징 보시면 자, 이 네 가지 표현이 다 비슷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반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쓴단 말이야. 학생이 지각했을 때 야, 너 빨리도 왔다. 이런 표현은 평상시에도 심심찮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반어는 많이 보지만 역설은 사실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잘 안 써요. 그래서 역설은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참신하고 생생하게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역설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에 담긴 사실, 진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네 번째도 두 번째랑 비슷한데 표현의 단조로움을 피해, 그러니까 좀 심심할 수 있는 표현을 이제 피하기 때문에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역설의 효과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예시를 준 다음에 이 중에 역설이 아닌 것은 뭐 역설인 것은 이런 거 골라내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예시를 꼭 알아둬야 돼요. 예시. 많이 알수록 좋겠죠. 자,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볼까? 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님은 갔대. 근데 보내지 않았대.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갔는데 어떻게 안 보내? 성립하지 않아요, 문장. 근데 그럼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밑에 보세요. 실제로는 이미 떠났어. 그러니까 이미 육체는 날 떠났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임을 보내지 않았다. 결국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임을 여전히 사랑한다. 임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문구를 보시면 자, 모라는 꽃이에요. 자, 모란이라는 꽃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찬란하다는 긍정적인 감정이고요.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역시 한 문장에 오기에는 어색한 단어들이지. 그러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밑에 보시면 찬란이란 단어는 모란이라는 꽃이 피었을 때 환희와 기쁨이야. 근데 꽃이 항상 피어 있는 게 아니죠. 봄에만 잠깐 피는 거잖아. 그리고 슬픔은 모란이 지고 났을 때 서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모란이라는 그 꽃이 지는 슬픔을 알지만 결국 모란은 다음 봄에 또 피잖아. 그래서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요 표현이 찬란한 슬픔이라는 요 문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얘도 문장 자체는 성립하지 않아요. 찬란한데 어떻게 슬퍼? 말이 안 되죠. 두 가지 감정은 동시에 올 수 없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대. 사랑과 이별은 반대잖아.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데 이별이 필요해? 말이 안 되지. 자, 요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별이 있어야 우리가 이별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죠. 아, 그러면 조금 더 성숙해지니까 다음 사랑을 더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별을 통해서 사랑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자, 마지막.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 이때 유리는 유리창을 말하는 건데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니. 자, 외롭다도 부정적인 감정이고요. 황홀하다는 긍정적인 감정이야. 어떻게 외롭다랑 황홀하가 같이 와? 말이 안 돼. 자, 이 시는 어떤 시냐면 어린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밤에 유리창을 닦으면서 쓴 작품이야. 그래서 밤에 유리를 닦으면서 느낀 외로움. 어쨌든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하지만 우리 사람이 죽으면 보통 이제 하늘을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 유리창을 닦으면서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보면서 느끼는 그 황홀함이야. 근데 아무리 황홀해도 결국에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 어떤 슬픔 이런 걸 느끼겠죠. 그래서 아이의 환영을 볼 수 있어서 좋지만 아이가 없어서 느끼는 외롭고도 슬픈 감정을 표현한 외로운 황홀한이라는 심사는 심정이에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리창을 닦는 건 외롭고도 황홀한 감정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나타낸 게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예요. 자, 몇 개만 더 쓸게요. 밑에다가 뭐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얘는 시의 제목이 깃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일단 아우성이라는 말이 소리를 막 친다는 얘기잖아. 아우성을. 근데 소리가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뭐 소리가 없다는 거니까 문장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소리 없이 아우성을 치나요? 자, 이 시는요. 깃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쉬울 텐데 자, 깃발은 이렇게 땅에 꽂혀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땅에 꽂혀 있는 이 부분을 깃대라고 부르고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요 삼각형 요 부분을 우리가 깃발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 깃발에서 유일하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요 삼각형 요 부분이야. 깃발이 펄럭펄럭펄럭 바람이 움직인단 말이야. 시인이 생각하기로 이 깃발이 펄럭펄럭펄럭 움직이는 게 마치 깃발이 어딘가로 향해서 가고 싶어 한다고 느끼는 거야. 우리 가고 싶은 곳을 이상향이라고 부르죠. 이상향을 향해서 막 가고 싶어서 깃발이 막 흔들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깃발이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땅에 요 깃대로 꽂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아우성을 치는 건 요 깃발 부분이지. 펄럭펄럭펄럭 막 나부껴. 하지만 소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지 못하는 이유는 깃대에 꽂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은 결국 깃발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쓸게요.
요거는 2학년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시의 제목이자 시의 구절인데요. 요것도 선생님이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독은 아름답다라는 시가 있어. 자, 이때 독은 그 생선 독어의 독이에요. 독어 잘못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근데 그 독을 아름답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야. 독은 아름다울 수 없죠. 사람을 죽이는 물질인데 어떻게 그 독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근데 이때 독은 보고가 내뿜는데 혹시 보고가 왜 독을 내뿜는지 알아? 보고 딱 건드리면 배가 빵빵해지잖아. 그때 이제 독을 내뿜는데 이때 그 독이 자신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독이래. 그래서 이때 말하는 그 독은 자식을 보호하려는 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독이 아름다울 수 없죠.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 왜 독이 아름다운지 이유를 알고 나면 문장이 이해되기 때문에 역시 역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 역설이에요. 자, 필기를 하셨으면 옆에 4번까지 바로 풀어볼게. 자, 다 한 것 같으니까 답 맞춰볼게요. 1번 답은 선생님이 앞에 써놨어요. 떠올린 경험 정리하기. 바로 옆에 있죠? 그거 쓰시면 되고요. 자, 2번에 역설 표현에 대해서 OX 하시오 했는데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그 속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죠.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자, 4번에 역설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 4번이고요. 요거 우리 비판의식을 갖게 해서 웃음으로 공감대 형성하는 건 지난주에 배운 풍자예요. 풍자. 그 두꺼비 나온 그 시조 있었죠? 그거 배울 때 우리 풍자 같이 배웠었어요. 자, 4번에 역설이 아닌 것은 쉽게 1번으로 고를 수 있죠. 요거 내 마음은 A, 호수요 B. 그래서 A는 B,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 해서 얘는 은유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역설이고요. 됐나요? 자, 필기라도 하셨으면 27쪽 나의 모국어는 침묵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글의 관례는 수필이에요. 수필인데 자, 여기 우리 필기 하나만 할게요. 아까 요 글의 관례가 수필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원래 앞에 써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수필의 종류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라서 일단 써보면 자, 수필은 크게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때 한자가 경과 중 둘 다 한자인데 우리 가벼울 경, 무거울 중자를 써서 비교적 가벼운 내용의 수필을 경수필. 지금 우리가 배울 나의 모국어는 침묵은 경수필이에요. 그 다음에 무거운 내용의 수필은 중수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계속 언급했던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쓰는 일기 같은 것들이 경수필이에요. 뭐 일기는 딱히 내용 자체가 무겁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친구 사이에 쓰는, 부모님께 쓰는, 선생님께 쓰는 편지 같은 것도 경수필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 여행 다녀와서 쓰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세 글자로? 얘는 기행문이라고 부르죠. 얘도 여행을 다녀와서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경수필에 포함이 되고요. 자, 그럼 중수필은 어떤 게 있냐? 칼럼. 자, 칼럼이 뭐냐면 우리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신문은 보통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만 써야 되는 글인데 신문 뒤에 뭐 오늘의 정치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쓴 글이 있어. 그런 것들을 칼럼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로 평론도 있어요. 평론은 뭐 영화 평론이라든지 시, 책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느낌을 쓰는 글을 평론이라고 부르죠. 너희가 아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영화 평론일 거예요. 뭐 별점 매기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다 영화 평론이야. 그래서 크게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 있고 오늘 배울 글은 경수필이다. 이렇게요. 자, 그 제목을 보시면 얘들아 모국어는 침묵이라 돼 있는데 모국어라는 말 자체가 말이란 얘기잖아. 근데 말이 어떻게 침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제목부터가 역설이야. 그죠?
자,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과연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의미는 그때 쓰도록 하고요. 자, 일단 가달락부터 읽어보죠. 자,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에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자, 수필이니까 이때 나는 글쓴이와 동일 인물이지. 그죠? 이때 글쓴이가 누구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작가가 류시화라는 사람이라 돼 있잖아. 이때 내가 류시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 류시화라는 사람이 뜻밖의 일을 경험했대. 아, 나 이제 그 인디언 노인들하고 아주 흥미있는 대화 주고받겠지 하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뜻밖의 일을 경험한 거야. 자,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자,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화를 할 거라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뭐 나를 보는 건지 천막을 보는 건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괜히 찾아왔나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근데 이때 불청객이라는 생각은 인디언들이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자,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 까지가 처음 부분이에요. 자, 인디언 축제에 참가를 했고 인디언들로부터 침묵의 응대를 받게 되었죠. 자, 처음에 글쓴이가 했던 행동은 인디언 축제에 참가를 했고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거라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막 자기소개를 했죠. 작가고 인디언 세계에 관심이 많다 소개를 했는데 인디언들은 꼿꼿이 허리만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글쓴이는 무슨 생각을 했어? 아, 인디언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를 불청객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단 얘기죠. 얘들아, 그럼 1번 문제의 답이 뭘까? 1번 문제는 몇 번이 틀린 걸까요? 글쓴이는 인디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기대했던 나는 이라고. 5번은 맞아요. 몇 번? 자, 4번 보시면 불청객으로 생각한 건 나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인디언들의 생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됐나요? 자, 나달락 넘어가 볼게. 자,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밑줄,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침묵을 통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걸 인디언들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곤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자, 이 인디언들의 대화 방식, 침묵을 하는 건 인디언들 세계에서나 통하는 거지 다른 그 사람들하고는 통하지 않는 소통 방식이잖아. 그래서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 평을 듣게 됐대. 처음 만났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뭐야? 이런 평가를 듣게 되기도 하겠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첫 번째 깨달음은 자, 침묵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글쓴이의 깨달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인디언들과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자, 요 세 줄을 한 단어로 묶으면 결국 인디언들은 자연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 선지에 인디언들은 자연을 사랑했다? 맞는 거죠. 자,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땄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넘겨볼게요. 28조. 자,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중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자,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건 인디언들이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룩시아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나 봐. 인디언들 세계에서. 그죠? 자,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또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 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자, 2번째 깨달음.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2번째 깨달음이자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게 되었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된 건가라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게 된 거지. 자, 여기까지가 중간이네요. 자, 미국에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어?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인디언을 흉내내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인디언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인디언들과 생활하면서 여행을 하고 인디언들에게서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얻게 된 2가지의 깨달음이 있죠. 아, 침묵이라는 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2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자,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목이었죠? 나의 모국어는 침묵. 그래서 여기가 역설이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왜 모국어를 침묵이라고 얘기했는가? 글을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요. 자, 그래서 인디언들의 침묵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면 인디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는 것이 예의라 생각하고요. 어떤 불행이 닥쳐도 침묵하는 마음이 먼저야. 아이고, 너 어떡해.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떡하니. 많이 슬프지.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침묵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침묵은 온전히 듣고 알고 느끼기 위한 또 하나의 언어라는 거야. 너희도 아마 이런 경험 있을걸? 굳이 뭐 대화를 하지 않아도 말 없이 가만히 있어도 편한 상대가 있잖아.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듣고 알고 상대를 이제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대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이 역설의 의미는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였죠. 됐나요? 얘들아, 일단은 우리 27쪽에 2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2번부터 그 4번까지만 푸세요. 자, 2번부터 볼게요. 1번 아까 같이 했죠. 1번 답은 4번이었고, 자, 2번에 글쓴이가 기억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했는데 요거 쓰시면 되죠.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뭐 그렇게 쓰시면 되죠. 바로 옆에 쓰시면 되고, 넘겨서 자, 3번에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그 초반에 갈등 없었어요. 그냥 글쓴이가 혼자 내가 불청객인가 하는 생각은 했지만 인디언들과의 갈등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인디언들의 생각이 역설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문장 마지막 거 쓰시면 되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그거 마지막 문장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 됐으면 29쪽에 학습활동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글자에다가 그냥 별표 하시고. 자, 먼저 글쓴이의 경험부터 보시면, 자,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과 만났으나 기대했죠. 근데 인디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 이때 깨달은 글쓴이의 글쓴이가 참 깨닫게 된 깨달은 점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자, 그 후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 흉내를 내면서 말을 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 결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듣게 되었고, 자, 그로 인해 깨달은 점은 침묵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자, 그 뒤로 이제 인디언들과 친하게 지내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의 이름을 얻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나는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깨달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침묵의 의미는 침묵은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2번에 또 별표 한 번 더 하고요. 자,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역설이라고 했어. 그 마지막 문장이 다 제목이 역설이었는데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요 문장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 모국어 쓰시면 돼요. 자, 모국어는 얘들아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해서 이르는 결국에는 말이에요. 말. 근데 침묵은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있는 상태니까 서로가 지금 대조되는 단어가 되겠지. 그래서 모국어는 말이에요. 즉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데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모국어와 침묵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죠. 그러면 이 모순된 문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럼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하고자 하는 바가 요 밑줄 친 요 부분이었잖아.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됐나요? 자, 필기를 다 하셨으면 넘어가고요. 됐어요? 자, 넘겨보시면 만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역설 표현이에요. 지금 아버지랑 딸이 여기 뒤에 책이 많은 걸로 봐서 도서관에 간 상황인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떠들면 안 돼.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 그랬더니 딸이 아빠, 책을 읽는 사람은 없는데요? 하면서 뒤를 봤더니 사람들이 책이 아니라 전부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 라고요. 자, 위 만화의 등장인물은 아빠와 딸이죠. 그리고 뒤에 그 배경을 봤더니
도서관, 열람실인 것 같아요. 자, 상황은 아빠가 딸에게 도서관에서는 이제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변을 봤더니 사람들이 책 대신에 스마트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역설 표현으로 바꿔서 보시면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구나. 그죠? 원래 도서관의 목적이 책을 읽는 곳이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과 도서관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역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29쪽, 30쪽 8문제 있네요. 풀어보죠. 자, 1번 보기의 경험을 통해서 글쓴이가 깨달은 바를 쓰시오 했는데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게 되면서 깨달은 점은 요거 쓰시면 되죠.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2번에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인디언들에게 침묵은 어떤 의미? 3번이었죠. 자기 앞의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자, 3번은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요거 역설적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죠. 네요. 자, 4번의 역설에 대한 OX 문제네요.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바로 옆에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는 건 요거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X. 네요. 자, 넘겨서 5번. 자, 이 만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아예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를 역설 표현으로 바꾸면 뭐 바로 옆에 있네요. 1번이죠. 자, 그 다음 아빠의 말을 역설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 요거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를 역설 표현으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요 그냥 답지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보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자기 쓴 답에다 보충하세요. 사람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지 않고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 점이 잘못됐구나 라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요. 잘못된 점이니까 비판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나 비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음에 8번. 자, 역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4번이죠. 이거 말장난이지 얘들아. 모순되는 표현 속에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 모순되는 표현 속에 이치에 맞는 표현 들어가야죠. 됐나요?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자, 질문 없으면 31쪽은 같이 해볼게요. 빈칸이라서. 자, 요 글의 갈래는 아까 수필 중에서도 경수필이라고 했었고요. 성격은 뭐 고백적, 성찰적,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주제는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침묵의 진정한 의미, 그로 인해서 이 글쓴이가 알 수 있었던 침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고요. 자, 특징 보시면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혹은 체험했던 경험도 틀린 단어 아니고요. 체험에서 얻은 생각을 독백체는 혼잣말이에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일기 형식으로 그래서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을 혼잣말 형식으로 술술술술 써내려가는 글이고요. 두 번째, 자, 친근한 어투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감동, 깨달음을 줄 수 있죠. 이것도 아까 수필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주는 거.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역설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인디언의 말을 인용했죠.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고 내용을 강조할 수 있고 강한 인상을 준다. 이렇게. 자,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처음 부분에서는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로부터 침묵의 응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인디언 부족의 침묵이 전통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게 되었죠.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에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말을 되새기면서 글을 마무리했었어요. 자, 첫 번째 글쓴이의 경험은 처음에는 기대를 했지. 아, 인디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거라고. 그런데 막상 갔더니 허리만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때 첫 번째 글쓴이가 깨닫게 된 내용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자, 두 번째 경험은 그 뒤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이 흉내를 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잖아.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내리게 되었죠. 그건 인디언들 세계에서나 통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글쓴이는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죠. 자, 세 번째 경험은 인디언들에게서 너무 많이 말해 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나는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 글에 쓰인 역설 표현은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였고요. 모국어는 아까 말이었어요. 언어였는데 침묵은 말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었죠. 자, 중요한 건 요 모순된 표현 속에 담긴 의미라고 했어요.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었고, 결국에 인디언들은 말보다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과 더 큰 교감을 나눈다는 사실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역설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혹시 빈칸 못 채운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32쪽, 33쪽 8문제 풀어볼게요. 쳐볼게. 1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거지?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 이 글은 딱히 갈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대화 주고받지 못했고요. 자, 3번에 조건에 맞춰서 이 글에 나오는 표현을 활용해서 완결된 문장으로 쓰시오 했는데, 여기 바로 옆에 밑줄에 놓은 이 부분을 통해서 쓰시면 돼요. 말보다 침묵이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아까 그 역설의 의미 있죠? 그 문장 쓰시면 돼요. 말보다 침묵이 상대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보다 침묵이 상대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4번에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 답 두 개죠? 1번, 5번이요. 네요. 자, 5번에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이에요. 정답 3번이죠. 모두 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 했으니까. 6번의 기억의 의미 역시 1번이고요. 자, 7번에 인디언식 이름을 짓는 방법은 너무 많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짓는다.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짓는다. 많이 말하니까 많이 말한다고 이름을 쓰는 거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짓는다. 자, 마지막은 역설을 쓰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5번에 3, 6번에 1. 질문 없나요?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부록책, 시험 대비책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펴볼까? 여기서 몇 쪽을 펴시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요걸 안 했기 때문에 4쪽부터 푸시면 돼요. 4쪽부터 오늘은 9쪽까지 일단 풀게요. 4쪽부터 9쪽까지.